김순옥은 올해 60세였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두 아이를 키워낸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되던 9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논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웃 아저씨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엄마, 큰일 났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40살의 나이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태준이는 겨우 15살, 소영이는 12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뒷산밭 일부를 급히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땅값이 많이 싸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장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태준이는 반드시 대학에 보내고 소영이도 하고 싶은 공부를 시키겠다.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남의 집 품팔이를 나가야 했습니다. 벼베기, 고추 따기, 마늘 심기 등 힘든 일이면 뭐든지 했습니다. 집은 30년 된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손목이 돌아가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도 참았습니다. 제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만 입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고 또 꿰매서 신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이 엄마 새 옷 좀 해 입어. 애들도 보고 있는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옷보다는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드디어 태준이의 대학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20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대학 가면 안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요, 엄마. 그럼 저는 빨리 취직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소영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8살 아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도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준이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강남에 전세 아파트도 얻고 희정이라는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소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저에게 용돈을 가져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복잡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있는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보상금 51억 원, 건물 보상금 2억 원, 총 보상금 53억 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53억 원이라고?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루 품삯 몇만 원 받으며 살아온 제가 갑자기 53억 원이라니요. 바로 옆집 이장님께 뛰어갔습니다. 이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저한테 이상한 서류가 왔는데. 이장님이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네. 태준이 엄마네 땅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나 보네. 이거 대박이야. 이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일대가 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이주를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금액이 맞는 건가요? 53억 원이라니. 맞는 것 같은데.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잖아. 순옥이 엄마는 땅도 넓고 집도 크니까 이 정도 나올 수 있어.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업 시행자 직원들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총 200가구가 이주하게 됩니다. 보상금은 개별 토지와 건물 평가를 통해 산정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정말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받을 보상금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화한 건 남편의 외사촌인 철수였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거기 재개발 보상 받는다면서요? 대박 나셨네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들 때는 쌀쌀맞게 굴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한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아이고, 이제 걱정 없겠네요. 우리도 언제 한번 뵈러 가야겠어요. 그동안 10년도 넘게 얼굴 한번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뵈러 오겠다니요. 그 다음에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인 영자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영자야. 언니, 그런데 보상금 받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혹시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벌써부터 제 돈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웃 할머니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준이 엄마, 이제 부자 됐네. 아이고, 부럽다. 언제 한번 좋은 데 가서 밥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혼자서 애들 어떻게 키우나 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한 태도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고 판단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태준이한테는 더 좋은 아파트를 사줄 수 있고 소영이한테는 대학 공부를 시킬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태준이에게 직접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전화로는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소영이가 어버이날에 사준 베이지색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괜찮았습니다. 나름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재개발 보상 서류까지요. 집을 나서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시외버스에 올라타서 서울행표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고민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버스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태준이가 얼마나 놀랄까? 기뻐할까? 혼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역시 번화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니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방문 신고를 해야 해요. 아들 집에 가려고요. 경비원이 태준이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다시 연락해 보세요.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지금 아파트 앞에 와 있는데. 엄마, 갑자기 왜 서울에? 목소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지금 올라가도 돼? 아, 네. 저는 아직 회사라서 집에 가면 희정이가 있을 거예요.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더욱 설렜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며느리 희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새야,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어머님. 잠시만요. 문이 열렸을 때 희정이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큰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 깨끗한 바닥까지 시골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마침 희정이 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하자 희정이 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희정이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래 걸었던 터라 무릎이 아파서 사돈이 앉아있던 소파 끝에 살짝 걸터 앉았더니 희정이가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습니다. 희정이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정아, 소파 커버 세탁해야겠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가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7살 손자 민수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얼굴 왜 이렇게 까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농사일로 햇볕에 타서 까맣게 된 얼굴을 손자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다니요. 희정이가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원래 좀 그래. 민수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그 말투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희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오늘은 초밥 시켜 먹을 건데 어머님은 생선 별로 안 좋아하시죠? 라면 끓여 드릴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들은 비싼 초밥을 시켜 먹는데 저만 따로 라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선 안 좋아하셔. 라면 좋아하셔. 정말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사실 생선도 초밥도 좋아합니다. 자식들 먹으라고 아까운 생선은 젓가락도 한 번 못 대고 엄마는 생선 안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태준이는 정말로 제가 생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라면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희정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무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회사 얘기만 하고 희정이는 아이들 사교육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이불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전히 재개발 보상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53억 원이라는 큰 돈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이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 학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완전히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이도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고 오세요.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보상금 서류는 결국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딸이 있는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마저 저를 반기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웠습니다. 구로역에서 내려 소영이가 사는 반지하 원룸까지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습기 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소영아, 엄마야. 문이 열리자마자 소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소영이가 제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준이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왔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그냥 보고 싶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좁긴 하지만 소영이의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영이가 반갑게 맞아주니까 마음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소영이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드실 것 좀 챙겨올게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소영이가 갑자기 제 발끝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양말이. 제 양말 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서 실밥이 엉켜 있는 게 보인 것입니다. 엄마, 아직도 이런 양말 신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 새 양말이 얼마나 한다고. 소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내가 어릴 때 오빠가 양말 버리면 엄마가 그것도 주워서 꿰매고 신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있었지. 오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러셨잖아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조건 새 옷 사러 가요. 괜찮다, 소영아. 돈 아껴라. 안 돼요. 엄마가 언제 새 옷 입어봤어요? 소영이가 단호하게 말하더니 작은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소영이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둘이 손잡고 구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소영이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쇼핑백을 열어보는데 소영이가 몰래 비싼 옷까지 사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런 비싼 걸 왜 샀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엄마, 가끔은 예쁜 옷도 입어야지. 엄마 얼굴에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려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때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은 할만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얼른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려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넌 오빠 뒷바라지 안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소영이와 이야기하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제 태준이 집에서 받은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에서 재개발 보상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3억 원? 엄마, 이게 진짜예요? 그래. 우리 집이랑 논밭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 소영이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영아, 엄마가 이 돈을 너한테 다 주려고 해. 소영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저는 태준이와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외사촌 철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태준이도 함께 왔습니다. 형수님,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얘기한 그 투자권 말이야. 그거 받으면 태준이 줄 거 아니에요? 철수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비싼 선물들, 극진한 대접. 모든 게 보상금 때문이었습니다. 53억 원은 전부 소영이에게 다 줄 거야. 태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들은 그대로야. 저도 아들인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상속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상속이지. 아직 살아있는데 내 돈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야. 희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태준이 가족들이 집을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소영이는 제가 준 자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한 그릇 건강밥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소영이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상민과 결혼했습니다.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번 돈으로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한편 태준이네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직했고 강남 아파트에서 외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어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태준이와 희정이가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께 사과드리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오거라. 거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회사에서 잘렸을 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을지. 희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돈이 있으면 아첨했던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요. 너희가 진짜로 뉘우치는 게 맞니? 아니에요. 이제 정말 알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님은 저희가 모셔야 할 뿐이에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도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제 자식이잖아요. 일어나거라. 무릎 아프겠다. 태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달려와서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희정이도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소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이 됐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죠? 괜찮아. 소영이가 잘 챙겨줘. 민수까지 불러오자 집이 더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소영이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마음 편하시죠? 맞았습니다. 비록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잖아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시련을 겪고 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태준이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소영이처럼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이 진짜 효자입니다. 저는 소영이가 차려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시간들의 가장 큰 교훈은 돈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 잔고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영이가 만든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53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딸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과 함께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